이문옥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윤석양 이런 이름 기억나세요? 이지문이 또 생각나네요. 이지문 중위,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양 이병. 이종호이는 이 이름 모를 거라. 이거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제 그런 애한테 정치 심층 분석이라고 분석을 듣고 앉았어. 아이고. 자, 윤석양, 이문옥, 이지문의 공통점이 뭐죠? 세 사람을 패키징하면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공익 양심선언 봐. 저런 식이잖아. 한 사람 더 끼워 넣어야겠습니다. 김대엽까지 같이. 그러니까 공익 양심선언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졌네요. 김대엽을 끼워 넣으니까 이게 공통점이 잘 안 생겨. 잘 안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된장. 마지막 파르티자님 폭로. 맞네요. 폭로. 증언자들이네요. 그게 공통점이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루 민사 형사 소송 수천 가지가 열리는데 증언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사람을 증언이라고 하기에는 공통 특징점이 좀 부족하죠. 세상을 전국을 뒤흔든 증언, 권력 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언 맞습니까? 정권과 관련된 겁니다. 정권이 유지되냐 마냐, 정권이 교체되냐 마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상을 뒤흔든 증언 맞죠? 좋은 의도에서 했든 나쁜 의도에서 했든 하여간 결과가 사회 내에서 가지는 위상이 전국을 완전히 뒤흔든 증언. 그게 윤석양, 이문옥, 이지문, 김대엽. 그러면은 이상윤 군 유괴 납치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그분 얘기는 왜 했는데 처음에. 그분은 그 고문당한 피해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데도 누구도 대신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도 없고 그분도 말을 못하고 권력 이동과 상관없는 한 개인의 피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모두 진실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얘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영원히 묻혀지고 어떤 것은 폭로가 증언이 나오자마자 세상을 다 뒤흔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김대엽은 사기꾼이죠. 노무현에게 대권을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틀어졌다고 봐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순수 민주주의의 시대가 거기서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시민 대중의 순수성, 정당성에 거기서부터 결정적인 흠결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 쟁취에 중독된 정치 주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군사 독재 정권이랑. 그게 드러나 버렸다. 근데 그 이후로도 정화의 과정이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없죠. 자, 그 다음에 김대엽 이후로 손석희가 있습니다. 손석희의 태블릿 PC. 그것만큼 세상을 뒤흔든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석희는 사실 저격 전문 언론인입니다. 그 사람의 움직임이 권력 진영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손석희를 정말로 싫어하는 이유. 혐오합니다. 혐오보다 경멸합니다. 경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격 전문 언론인이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 아닙니다. 저격 전문 언론인인 게 비판받을 내용이긴 하지만 경멸의 대상이 될 것까지는 아니죠. 왜 손석희는 저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겁니다.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유학 가서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항상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경멸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올바른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손석희 씨의 언론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손석희 씨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치나 민주주의나 권력보다 더 저널리즘이라는 가치 때문에 손석희 씨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언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태블릿 PC만 손석희 씨가 그렇게 박근혜를 저격하는 언정적 보도를 했나요? 손석희 씨가 보내버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폭로 증언 인터뷰가 떠서 인생 작살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게 참 언론입니까? 한희정뿐입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국은 안 보냈습니까? 박진성 시인, 고은, 대표적으로 조국 세상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야누스, 윤석열 검난 시작될 때 JTBC 뉴스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야누스, 검찰의 나팔수였던 거죠. 방가우지님의 논평입니다. 김어준은요, 검찰의 나팔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중에. 이종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주진우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지금 손석희 씨가 언론인으로서 잘 처신하다가 지금도 뉴스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손석희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재명이 돈 받아 처먹은 게 틀림없다라는 뉘앙스의 폭로 인터뷰를 소개했다면 꼼짝없이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파괴적이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모두가 손석희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밤새도록 술 처마셨다라는 게 사실임을 증언하는 보도를 했다. 마찬가지로 왕창 전국이 해가닥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사회의 흉기인 겁니다. 손석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칼이 어디로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사회의 운명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진지, 근엄, 냉정해 보이는 얼굴로 어떤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흉기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본론 말고 사이드로 변론, 별도의 의론을 좀 해봅시다. 이런 흉기가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만 특히 손석희류의 흉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이 뉴스 진행자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뉴스 진행자를 계속 갈아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KBS 7시 뉴스 진행자가 누구예요? 대전 MBC 6시 7시 뉴스 진행자가 누굽니까? 모르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몰라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는 진행자가 스타가 안 되도록 합니다. 방송 진행자가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영향력과 신뢰의 브랜드가 안 되도록 합니다. 그 방송국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되 스타 언론인을 안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의 언론 문화는 상업주의 미국유에 전염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타 출신 앵커가 나오는 것이 마치 첨단 선진 저널리즘의 문화인 양. 맞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 중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나운서 출신이 국회의원 하는 것은 공기, 사회적 공기를 개인적으로 사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자기 월급 받고 전파에 얼굴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정계 진출의 확실한 보증수표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제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나 배현진이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성교. 정말 안 되겠다 싶죠. 엄기영, 한성교, 고민정, 배현진, 민경욱. 그렇지. 경욱아,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우리가 뭘 했던 겁니까? 우리 대중이 뭘 했던 거냐고요. 지금 이 당 저 당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당이 훌륭하네, 저 당이 훌륭하네, 나쁘네, 이 얘기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몇 년 동안 10년 이상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인간의 뇌세포가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을 자기가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엄청난 정치적 폭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로 대한민국 정권 정치가 완전히 휘가닥 바뀌는 일이 너무나 많았죠. 거기에 중독된 겁니다. 거기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가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 전체의 문화심리적 습성이 조국 장관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토록 잔인한 악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특정 진영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괴물 검찰은 응징을 너무나 좋아하는 저런 나쁜 놈, 저런 것들을 쳐 죽이고 뿌리 뽑아야지 이 사회가 좋아지지라는 심리적 코스에 중독된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 거기서 제도가, 사회가, 권력 구조가 너무 기형화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윤석열은 5천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면역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100% 나쁜 점만 느꼈는데 또 중간에 멈춰서서 잠깐 생각해 보니 이제 면역이 생겼습니다. 웬만해 갖고는 윤석열이 M16 들고 종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쏴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죠? 웬만해 갖고는 전국에 영향을 못 미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의 폭로들과 지금의 폭로들의 차이가 뭘까요? 옛날의 폭로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지만 이제 지금의 폭로들은 대한민국의 3분의 1쪽만 흔드는, 대한민국의 3분의 1쪽을 들끓게 만드는 그 역할만 하는 폭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라고 분노가 들끓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3분의 1입니다. 여하한 폭로라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이것도 하나의 폭로 아닙니까? 언론에 혐의를 흘린 것, 검찰이. 이것도 폭로죠. 그 다음에 청담동에서 술 먹었다는 것도 폭로죠. 항상 대한민국의 3분의 1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나라냐, 분노로 들끓게 만드는. 그러면 누구만 좋아? 장사하는 사람들. 권력 자체는 서로 쌤쌤이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3분의 1은 너희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심리 상태인 게 맞고요. 예, 어따대고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40% 대통령 서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올바로 정치를 하든 개판으로 정치를 하든 윤석열이 왜 청담동에서 술 처먹고 그렇게 방자하게 그 다음날 일정 다 취소하고 개판으로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40%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노골화되면 비판이 아니죠. 이 저격 정치로 벌어지는 것은 비판이 아니죠. 비난이죠. 비판의 시대가 되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난의 시대가, 비난의 패러다임이 주조적이 되면 어차피 지지율 40%밖에 안 되는데 라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40%가 어디야. 무슨 짓을 해도 40%가 확보되는 거예요. 맞죠? 비난의 시대, 저격의 시대가 확고해지면 무슨 짓을 해도 40%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 산수 수학으로 갑시다. 둘 중에 어느 폭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청담동 룸살롱 바 폭로와 이재명의 대장동 대선 자금 폭로. 4종류의 사람이, 5종류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둘 다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윤석열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재명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둘 다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뭔데요 하는 사람들. 이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누구냐? 제 생각에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뭔 얘기예요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윤상군 납치 유괴 사건의 고문 피해자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다시 한번 김용균, 김재순, 이선호, 홍정훈, 김다운, 박송희, 이분들의 이름은 잊혀지는 겁니다. 난데없이 드러난 이세창인의, 유동균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대중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되는 과정 안에 역사와 정치와 사회와 모순이 다 녹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세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왜 갑자기 유동규라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까? 그 이름들로 내 머리가 채워지는 동안에 김용균, 김재순, 이선호, 홍정훈, 박송희, 김다운 이분들의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계속. 일단 여기까지 진중하게 방송을 진행하고요. 원래 이런 저격 정치의 최선봉은 누구입니까? 저격 정치를 더욱 진흙탕으로 몰고 간, 그것을 완전히 메인 프레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정치를 온통 이걸로 만들어 버린 최선봉은 누구입니까? 김어준이죠. 그런데 그 김어준의 자리를 더 탐사가 가져갔어요. 언젠가부터. 저격 정치의 선봉이 바뀌었습니다. 탱태탕으로 그렇게 저격을 하던 김어준이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룸사롱 바 술 처먹은 거 사건에 대해서 이쪽 진영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지나가는 뉴스로 아주 살짝 얘기하고 말거나. 원래 그런 거 선봉에 서는 게 김어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장 먼저 폭로하고 그 뉴스의 주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그게 김어준 아니에요? 김어준이가 조국 장관 및 조국 장관 가족이 억울하다라는 보도를 할지언정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한 적이 있었나요? 추문 폭로의 최선봉 김어준이 그와 같은, 혹은 그거의 50% 수준이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한 거에 역성을 드는 거라도 한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치고 나갔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라도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번 윤석열, 한동훈 새벽 3시까지 술 처먹은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김어준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여러분은 예언하시겠습니까? 예견하시겠습니까? 언급하지 않습니다. 혹은 양자의 주장을 판을 만들어주고 이야기하게 장을 만드는 것 외에 자기의 의견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김어준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원래 그런 거에 선봉이었는데, 야마를 먼저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진중한 언론인이었으면 말을 안 해요. 인생 전체를 그 저격 정치의 선봉에 서서 그 자리까지 간 놈인데, 모든 언론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 KBS, MBC조차도 뉴스의 비중도 크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형식적으로 다루는 거죠. 마지못해 KBS, MBC는 어느 것이 진실이다라고 뉴스 진행자가 확언하는 건 안 하더라도 어쨌든 뉴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대선 자금도 마찬가지고, 이 술 먹은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판단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많이 방송에서 다룰 만한 건수가 나오면 좋아합니다. 이세창이 다시 그런 거 없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면 얼씨구나 보도를 하고 계속 그걸 다룹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것조차도 안 합니다. 다루면은 청취율 올라가고 장사가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자제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당연히 언급 안 하고 다른 걸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채팅창의 한 분의 닉네임만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됩니다. 도대체 김어준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답을 알고 싶으면 채팅창의 닉네임을 위에서 아래로 쭉 보세요. 어떤 단어에서 눈이 딱 멈출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 채팅창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이죠.